그 애만 없애면 오늘 일은 없던 일이 된다. 1999년 겨울밤 폭설이 세상을 삼키던 그날, 재벌가 별장에서 한 남자가 죽고 한 아이는 세상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외면한 아이를 한 청소부 여자가 품에 안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6년 후 모두가 잊었다고 믿었던 그날 밤의 진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99년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눈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굵은 눈발이 별장 지붕과 창문을 쉼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거칠게 내려치는 듯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별장 대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눈보라를 가르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젖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거칠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길게 번졌습니다. 다 끌어내.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돈될 만한 건 전부 가져가. 기록부터 지워. 곧이어 집안은 전쟁터처럼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열장이 쓰러지고 액자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서랍이 통째로 뽑혀 바닥에 내던져졌고 서류와 사진들이 눈과 진흙이 묻은 발자국에 밟혀 흩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던 별장은 순식간에 약탈당한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한 여자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부 서은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젖은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막 복도를 닦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는 저 사내들의 눈에 띄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정은 복도 끝 커다란 장식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소리조차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럿이 동시에 계단을 오르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위층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컥, 쾅.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형님은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정의 손에서 힘이 빠질 뻔했습니다. 형님, 이 집의 주인이자 한성그룹 장남을 가리키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의 침묵.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갑고 단호한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사고로 정리해.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은정의 귀를 때렸습니다. 흔적 남기지 말고 오늘 밤 안에 끝내. 계단 아래에 숨어있던 은정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사고, 정리, 흔적을 지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다시 거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까지 섞여 내려왔습니다. 은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끔한 아침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려는 것처럼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아래에서 한 사람의 삶과 한 가문의 역사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라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오던 발소리와 고함은 어느 순간 잦아들었지만 별장 안에는 여전히 깨진 유리 냄새와 젖은 먼지 냄새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은정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걸레는 이미 진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손바닥은 물에 오래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따끔거림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눈에 띄지 않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버텨야 했습니다. 사내들은 아직 아래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뽑아 던지는 소리, 서류가 찢어지는 소리, 누군가 무전기로 지시를 주고받는 소리. 그 소리들이 마치 사냥개가 냄새를 줬듯 은정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작은 창고 쪽에서 삐걱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낡은 바닥이 울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 어딘가에 아직 끝나지 않은 숨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비상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바닥에는 눈 녹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에 이상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정면에 놓인 벽장 하나, 그 뒤편 벽의 나무 결이 다른 곳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벽장 아래에는 오래된 긁힌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주 밀고 당겼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이불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두 손으로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툭, 툭,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피비린내 같은 것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은정은 마지막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작은 손잡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벽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이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절대 알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찰칵! 비밀문이 열리는 순간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꼭 끌어안은 채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집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가 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은정을 보는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아줌마. 이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피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분명 아래층에서 들리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창고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어디야? 애새끼 어디 숨겼어? 거친 목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아이의 몸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은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물건이 아니라 지워야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은정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아. 순간 튀어나올 뻔한 도련님이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내면 안 돼.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깥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 손잡이를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고 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나 꼭 잡아. 아이의 작은 팔이 은정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힘에는 살고 싶다는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비밀문을 닫고 벽장을 다시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별장에는 비상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쓰이지 않는 문이었지만 은정은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집의 구석구석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 무릉덩이가 철벅거리며 튀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아, 거기 누구야? 멈춰. 하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상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잠겨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옆 패널을 열고 비상해제 레버를 힘껏 내렸습니다. 기. 문이 열리며 차가운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안은 채 눈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금속 물체였습니다. 열쇠고리처럼 생긴 작은 기계. 은정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이걸 주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물건이 앞으로 아이의 운명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사내들이 비상문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잡아. 고함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숨이 가빠졌지만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눈보라 속에서 한 아이의 기록이 지워지기 직전 서은정의 두 팔이 그 기록을 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품속에 들어간 그 작은 기계 하나가 언젠가 이 거대한 왕자를 무너뜨릴 칼이 될 줄은. 새벽이었습니다. 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 사람들의 숨결마저 얼어붙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과 은정이 도착한 곳은 낯선 도시의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차가운 공기는 터미널 안까지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천장은 높고 허전했고 형광등 불빛은 밝은데도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은 딱딱한 시멘트였고 젖은 발자국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신문지와 비닐봉지가 굴러다니며 밤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구석진 기둥 뒤로 도윤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곳, 카메라 사각지대가 될 법한 곳, 그런 자리를 찾는 눈이 은정에게는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은정의 팔에 매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속눈썹에도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린 몸에서 잠시 열기가 올라오는가 싶더니
금세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정은 젖은 코트를 벗어 도윤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얇은 셔츠 차림으로 그대로 버텼습니다. 추워? 은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은정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젖은 천 조각, 동전 몇 개, 구겨진 지폐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밤의 고함과 비명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터미널 매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목이 턱 막혔습니다. 따뜻한 국밥은 꿈도 못 꾸었고 빵 하나도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들고 온 것은 컵라면 하나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 돌아오는 길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라면 하나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작은 따뜻함이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일지도 몰랐습니다. 은정은 도윤 앞에 컵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반쯤 열고 젓가락을 꽂아주었습니다.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해. 도윤은 올라오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입 먹기도 전에 아이의 눈이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이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그 말이 은정의 가슴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우리 집. 아이에게 집은 따뜻한 방이었고 부모의 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려는 울음은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목구멍에서 걸리는 신음 같은 울음이 은정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은정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젖은 무릎과 갈라진 손으로 도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조카야.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면 안 돼. 은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거긴 위험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위험해? 은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6살 아이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은정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견뎌야 할 모든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 그 순간 은정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대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해. 진짜 이름은 절대 말하면 안 돼. 도윤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난 누구야?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느냐는 울음이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 곁에 있는 아이야. 말은 담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자신의 존재를 묻지 않게 하겠다고, 언젠가 당당하게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겠다고 도윤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정은 손등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배고픔은 울음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은정은 컵라면을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먹어야 살아.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국물 없는 밤이라도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고. 그때 터미널 방송이 울렸습니다. 부산행 막차가 곧 출발합니다. 은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막차. 사람이 적은 시간. 이동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코트를 다시 여며주고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가자. 내 손 놓지 마. 도윤은 컵라면을 내려놓고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이 손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쳐다보면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 다가오면 몸을 틀었습니다. 눈은 멎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세상 한복판에서 은정은 한 아이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는 따뜻한 국물도 없었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지나면 이 아이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생으로,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도에서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끝자락, 바닷바람이 늘 축축하게 골목을 핥고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은정과 도윤이 몸을 누인 곳은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곧바로 부엌이었고 두 걸음만 더 가면 이불을 펼 자리였습니다. 창문 틈새로는 소금기 섞인 바람이 스며들어 밤마다 벽지를 들뜨게 했고 비가 오면 천장 모서리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는 끝이 아니라 연속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순간이 곧 위험이었고 멈추는 순간이 곧 추락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은정은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찬물로 얼굴을 2번 문지르고 구겨진 작업복을 꺼내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 청소일이었습니다. 계단을 쓸고 엘리베이터 거울을 닫고 출입문 손잡이를 소독했습니다. 락스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오면 기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기침을 삼켰습니다. 소리가 커지면 누군가 쳐다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녀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겨우 떠오를 무렵 은정은 2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이었습니다. 칼국수 그릇, 생선 비린내가 밴 접시, 눅눅해진 수저통,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빼는 일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장갑이 느리다는 눈치가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이렇게 하면 언제 다 끝내요? 결국 은정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벗겨지는 줄 알면서도 벗어야 했습니다. 손이 상하는 것보다 일이 끊기는 것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낮이 지나 저녁이 되면 은정은 또 다른 일터로 향했습니다. 공장 미화일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바닥을 솔로 문지르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몇 번이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은정의 몸에서는 늘 냄새가 났습니다. 락스 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땀에 절은 사람 냄새. 은정은 밤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씻어도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그 원룸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중고로 구해온 의자 하나,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은정은 그 벽에 도윤의 상장과 그림을 붙여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눈빛은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는 늘 도망자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학교에 들어가자 세상은 더 노골적으로 그들을 찔렀습니다. 야, 청소부 아들. 너희 엄마 락스 냄새 나잖아.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게 상처가 되는지 모른 채 던지는 말들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은정은 도윤의 숙제장을 펼쳐보았고 글씨가 삐뚤면 조용히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써.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은정의 무릎을 보았습니다. 바지 아래로도 드러나는 부어오른 관절,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작게 숨을 삼키는 모습, 그리고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붉은 상처가 번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실도, 자신의 이름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를 새겼습니다. 반드시 이 등을 펴드리겠다고. 그날 밤도 은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이불 속에서 고르게 숨쉬는 것을 확인한 뒤 은정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접혀있던 천조각. 그 안에는 작은 물건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열쇠고리형 보이스 레코더, 눈보라 속에서 주워 품에 넣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이것 하나가 아이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밤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가진 않았는지, 망가지진 않았는지, 위치를 잘 숨겨놓았는지, 그리고 매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걸 잃으면 아이도 다시 죽게 된다고. 세상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낡은 원룸에서 한 청소부 여자는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새벽이 왔고 새벽이 오면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부의 하루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끝없는 하루들이 모여 언젠가 도윤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 날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바닷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낡은 원룸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고 전등 불빛은 흔들리는 듯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도윤의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작은 화로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도윤은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입술이 말라붙고 눈동자는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면 오한이 올라와 떨었고 덮어주면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은정은 급히 물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수건을 적셔 도윤의 목과 겨드랑이,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추려 해도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도윤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은정의 가슴을 그대로 내려찍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그 한마디가 원룸의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락스 냄새도 바닷바람도 시계 초침 소리도 순간 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곧 올 거라는 세상의 착한 거짓말을 말입니다.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이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은정은 도윤을 업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열로 뜨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등에 업힌 작은 몸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조금만 참자. 은정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금방 도착해. 새벽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의 물길을 비추고 어딘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은정은 뛰었습니다. 보건소를 향해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아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손바닥이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두드렸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아이 열이 너무 높아요.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졸린 얼굴의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응급실로 가셔야. 은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비가 부족해서 해열제라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직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축 늘어진 아이를 본 직원은 결국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은정은 도윤을 업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차가운 바닥이 발밑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운 순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39도, 40도에 가까운 고열이었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면 나 데려가. 열에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땀에 젖어 미끄러지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도윤아.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은 계속 과거에 묶여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쓰러졌어.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정은 목이 메었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너는 살아야 해. 살아서 너 자신을 증명해야 해. 도윤은 힘없이 물었습니다. 왜? 은정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쉽게 지워버려. 너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없어. 짧은 말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속 집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울음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 은정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공부해야 해. 강해져야 해. 다른 사람 힘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해.
그때 직원이 해열제를 가져왔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약을 받아 도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도윤은 약을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정은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처럼 지켜줄 사람은 내가 할게. 그래도 나는 내 엄마는 아니야. 그 말은 슬펐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돌아갈 집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이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던 아이의 눈이 아니라 버티려는 눈, 살아남으려는 눈. 공부는 이제 그 아이에게 복수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눈물로 젖었던 밤들이 지나고 락스 냄새 밴 새벽들이 지나고 원룸의 벽지는 한 겹 더 들뜨고 은정의 허리는 조금 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은정이 더 빨리 늙어가는 것 같았고, 멈추면 갈라진 손이 더 깊어질 것 같았고, 멈추면 자신의 존재가 다시 지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도윤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법전을 붙잡았고, 밤에는 편의점과 배달 일을 뛰었습니다. 새벽에는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늘 잉크가 묻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세상을 향해 조용히 칼을 갈아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의 휴대폰 화면에 합격자 발표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합격자 명단. 맨 위, 가장 위, 도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환호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이 저릿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아챈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정은 늦은 밤 일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장갑을 찾고 닳아버린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그렇듯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지, 항상 주변을 먼저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말 대신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락스의 갈라진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은정은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혹시 꿈은 아닐까 확인하듯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어깨가 흔들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정은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지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그동안 버텨온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저 합격했어요. 은정은 급히 눈물을 훔치며 도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어 잡힌 자리가 아플 정도였지만 그 떨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늘 가장 약한 순간에 그림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원룸 골목 끝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손짓했습니다. 불을 끄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창문 틈으로 바깥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담배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골목을 천천히 훑으며 걸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은정의 귀에 낮은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그 여자 그 애 아직 살아? 은정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의 합격 소식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과거를 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폭설의 밤을, 그 별장을, 그 아이의 존재를. 은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보이스 레코더. 은정은 그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바닥 장판 밑, 벽지 뒤, 서랍 안쪽. 어디가 가장 안전할지 눈빛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걸 잃으면 끝이다. 이걸 잃으면 도윤은 다시 위험해진다. 도윤은 은정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정은 도윤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잘 들어. 절대 내가 누구인지 말하면 안 돼.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합격도 했는데. 도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제는 괜찮지 않냐는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창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낡은 철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은정은 도윤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속삭였습니다. 숨소리도 줄여. 문 앞에서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두 사람에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늘 두 번째로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정은 도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그때까지는. 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내 이름을 숨겨야 한다. 합격자 명단 맨 위의 이름은 세상에 올라간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도윤의 목숨도 은정의 지난 세월도 다시 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은 끝내 감기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복 하나로는 그 괴물을 단번에 꺾을 수 없다는 것을요. 검사 임용이라는 이름의 칼은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칼을 겨누기 전에 괴물의 심장 가까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왕의 곁으로, 그 숨결이 닿는 거리로. 도윤에게는 두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법을 배운 사람의 얼굴, 다른 하나는 돈의 언어를 아는 사람의 얼굴. 그는 해외 컨설턴트 출신이라는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조각난 진실을 이어 붙인 가면이었습니다. 짧은 해외 연수, 통역 알바, 프로젝트 보조, 그 조각들을 경력이라는 종이 위에 정교하게 배열했습니다. 이력서는 한 장의 문서였지만 그 문서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걸 도윤은 이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한성그룹 감사실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유리와 철골로 세운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공기는 차갑고 깨끗하고 어딘가 비릿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 냄새 대신 돈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도윤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벽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두려움도 오직 계산만 남아 있었습니다. 띵! 감사실 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 상석에는 한승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왕. 그 한마디에 수백 명이 움직이고 그 눈빛 한 번에 계약서가 바뀌는 남자였습니다. 승철은 도윤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익숙함, 묘한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봤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숨겼습니다. 숨겨야 했습니다. 한승철이 낮게 물었습니다. 해외에서 왔다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컨설턴트? 예, 회장님. 재무 리스크와 내부 통제 쪽을 주로 다뤘습니다. 승철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람을 반기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재는 웃음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준비했나? 도윤은 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순간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보이는 순간 끝입니다. 도윤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건 충성심이 아니라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승철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흥미가 스쳤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숫자와 기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정의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위협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승철은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승철은 도윤의 눈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게 만들었습니다. 승철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영혼 없는 눈빛. 딱 내 스타일이군.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칭찬. 승철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뭔지 아나? 도윤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도덕 타령하는 놈들. 정의로운 척 하다가 뒤로 돈 받는 놈들. 승철은 웃었습니다. 느긋하고 더럽고 확신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자네는? 도윤은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필요한 답만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승철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실. 내 옆에서 일해. 왕의 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 인사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도구로 봅니다. 돈을 지키는 칼로 봅니다. 그래서 도윤은 더 완벽한 칼이 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칼이 되어 왕의 심장 바로 앞에서 반대로 겨누기 위해서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도윤은 아주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빛나고 화려하고 차갑게 도윤은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은정 조금만 더 버텨줘. 그리고 다시 표정을 지웠습니다. 사냥꾼은 왕의 곁에서 웃지 않습니다. 회장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최고급 카펫이 발소리를 삼키고 두꺼운 방음 유리가 도시의 소음을 지웠습니다. 창밖에는 회색 하늘이 걸려 있었고 그 하늘 아래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처럼 빠르지 않은데도 멈추지 않고 끝도 없이 내려앉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조용히 덮어버리는데 사람의 죄는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수무려 드는가?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침묵은 죄를 숨기는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듯 움직였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메모 하나 남기지 않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게. 회장 한승철은 차가운 유능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취향을 이용했습니다. 도윤 씨, 승철이 어느 날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 금고, 내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 말은 신뢰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족쇄였습니다. 왕은 칼을 가까이 두되 언제든 뽑아 죽일 수 있게 두는 법이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부터 도윤의 손에는 회장실 금고 접근 권한이 쥐어졌습니다. B- 키패드가 울리고 철문이 천천히 열릴 때마다 도윤은 심장 박동을 숨겼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 해외 계좌 서류, 페이퍼 컴퍼니 계약서, 그리고 이름 없는 USB들. 도윤은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라는 이름으로 복사했고, 복사라는 이름으로 확보했고, 확보라는 이름으로 목줄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사람을 살리고, 한 장의 서류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그랬습니다. 도윤은 과거의 기록도 모았습니다. 한성그룹 별장, 1999년 그날의 사건. 그날은 폭우가 아니라 이제는 폭설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무너지고 흔적이 눈 속에 묻혀버리던 날. 도윤은 숫자와 종이 사이에서 그날의 온도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출입 기록, 내부 직원 근태표, 차량 동선, 폐기된 문서 목록, 삭제된 파일의 로그 흔적, 사라진 문서들은 이미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기록은 지워져도 흔적은 남습니다. 숫자는 숨겨도 흐름은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지워도 버릇을 지우지 못합니다. 도윤은 현재의 비자금 흐름과 과거 별장의 흔적을 한 줄로 연결해 갔습니다. 그 줄은 아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잡히면 끊어지지 않는 실이었습니다. 그 실의 끝에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정이 숨겨온 그것, 작은 열쇠고리형 보이스 레코더, 세월에 닳고 습기에 먹히고 파일이 깨져버린 그 기계. 도윤은 그날 밤 복구 업체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약점이 되니까요. 도윤은 직접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복구 프로그램이 떠 있고 책상 위에는 USB와 케이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리는데 도윤의 머릿속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삑, 지지직, 파일이 열리다 끊기고 끊기다 다시 열렸습니다. 퍼센트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가며 도윤의 숨도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목 뒤는 뜨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잡음 속에서 마치 얼어붙은 물 속에서 무엇 하나 떠오르듯 한 줄의 음성이 튀어나왔습니다. 형님은 끝났어. 그 애만 없어지면 완벽해. 순간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짧지만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은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삭제해야 할 기록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윤은 이어폰을 뽑지도 못한 채 그 음성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애만 없어지면 완벽해. 완벽. 사람 하나를 지워야 완벽해진다는 세계. 그 세계가 도윤의 지난 삶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작았는데도 도윤에게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실 직원도 아니고 해외 컨설턴트도 아니고 검사가 될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냥꾼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의 소음을 덮고 사람들의 발자국을 지우고 모든 것을 없었던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덮을 뿐이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덮인 것 아래에는 언제나 진실이 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은정을 찾아갔습니다. 은정이 사는 곳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원룸보다 조금 넓어진 집. 그러나 여전히 소박했고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세제 냄새, 락스 냄새, 그리고 삶의 냄새. 은정은 도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은정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도윤아, 왜 이러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투는 공손하려다 무너졌고 어미의 마음이 그대로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사람처럼, 마치 신 앞에 선 사람처럼.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그 호칭은 도윤이 쉽게 꺼내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고 끝내 말을 이었습니다. 파일이 살아났습니다. 은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래 눌러 담은 불이 이제 모양을 갖춘 눈빛. 어머니.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떨며 도윤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날들이 이 한순간에 부서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손을 조심히 공손히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도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세상은 오늘부터 끝입니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도망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덮는 눈이 아니라 씻어내는 눈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맑은데도 차가웠습니다. 맑은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 대한민국 재계의 눈이 모인 자리, 주주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번쩍, 번쩍. 마치 왕의 대관식을 축복하는 불빛처럼요. 그런데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은 축복이 아니라 사냥의 전조라는 것을요. 강당 입구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목젖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유리문 너머로 하얀 눈발이 가늘게 흩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웃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그 눈이 마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내려앉고 조용히 덮고 그러나 결국 남기는 것. 그런 날이었습니다.
연단 위로 한승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완벽한 미소, 완벽한 여유. 그의 걸음은 천천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강당이 자기 것이라는 확신이 발걸음마다 묻어나왔습니다. 승철은 마이크를 잡고 익숙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 문장 하나로 사람들의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미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승철은 이어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상생과 미래를.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지만 시선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강당 안에 수백 개 눈이 일제히 도윤에게 꽂혔습니다. 승철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썹이, 눈꺼풀이, 입꼬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만 흔들렸습니다. 왜 지금 여기 있지라는 표정. 그러나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연단 아래에서 마이크가 있는 곳까지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잠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승철이 웃었습니다. 얕은 웃음, 사람을 반기는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재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윤 씨,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도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자르는 것이 무례인 줄 알면서도 무례를 감수했습니다. 오늘은 무례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더 단단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 말의 무게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면 그동안 견딘 시간이 무너집니다. 딸깍,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원래라면 실적 그래프가 떠야 했습니다. 빛나는 성장, 찬란한 미래, 상생이라는 단어. 하지만 화면에는 전혀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계좌 내역, 페이퍼 컴퍼니 구조도, 비자금 흐름의 지도, 숫자와 숫자가 거미줄처럼 얽혀 한 사람의 탐욕으로 모여드는 증거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웅성, 웅성. 처음엔 작은 물결이었는데 순식간에 파도가 됐습니다. 저게 뭐야? 비자금? 저 계좌 이름이. 이게 진짜야? 승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단단함 속에는 공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꺼. 승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말은 낮았지만 명령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끄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하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불법 승계 자료, 차명 지분, 내부 문건, 협력사 압박 문서, 납품단가 인하 요구, 계약 해지 검토, 언론 통제, 감사실 지시사항. 문장 하나하나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세계의 문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타닥, 타닥. 카메라가 승철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축복의 불빛이 아니라 사냥의 불빛이었습니다. 승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 그 한마디에 강당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는 컸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고개를 돌려 승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숫자와 기록은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승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익숙한 말투, 익숙한 눈매, 익숙한 냄새. 도윤은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은 끝났어. 그 애만 없어지면 완벽해. 그 순간 강당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주주도 기자도 경호원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승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가 빠져나간 얼굴, 죄가 피부 위로 떠오른 얼굴. 승철은 입술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헛바람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정적을 가르며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999년 여름, 그날 한 사람은 죽었고 도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는 지워질 뻔했습니다. 강당 안 어디선가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남는 법만 배웠습니다. 도윤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침내 가장 단단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 강도윤입니다. 장내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웅성거림이 폭발처럼 터졌습니다. 검사, 지금 여기서 한승철을 진짜야? 도윤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짧고 강하게 군더더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한승철 씨. 도윤은 승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찍어 눌렀습니다.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빠르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철컹. 수갑이 부딪히는 소리가 금속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승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왕의 걸음이 아니라 겁쟁이의 걸음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한승철이야. 전화 한 통만. 승철은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승철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왕은 잠깐의 정적. 도윤은 마지막 단어를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컹. 그 소리는 수십 년을 묻고 있던 매듭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툭. 마이크가 놓인 자리에는 침묵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죄를 숨기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공개된 뒤에만 찾아오는 무겁고도 선명한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묻혀있던 아이의 울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에게 가야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당 바깥 유리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끝없이 세상은 오늘의 진실을 그 눈 속에 또 덮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덮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끝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진실을 품은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폭로가 끝난 순간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왕이 끌려 내려오고 죄가 드러나고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번쩍 번쩍 번쩍.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한승철이 비자금을? 검사가 지금 여기서? 소리들이 부딪히고 엉키고 튀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에게 그 모든 소리는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하나가 도윤과 세상 사이에 내려온 것처럼요. 도윤의 귀에는 단 하나의 소리만 남았습니다. 사람 쓰러졌습니다. 여기요. 여기. 의자들이 밀리는 소리. 누군가 달려가는 소리. 헐떡이는 숨. 그리고 그 이름이 들렸습니다. 서은정. 도윤의 심장이 순간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은정이 있었습니다. 그 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버틴 사람의 무너짐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바닥을 닦느라 자기 몸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사람. 락스 냄새와 노동의 습기 속에서 심장을 움켜쥐고 버텨온 사람. 그 심장이 마침내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도윤은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짧게, 단단하게. 은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랬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은 힘없이 풀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락스에 갈라지고 물에 불어 터지고 밤마다 떨리며 보이스 레코더를 확인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다시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구급대가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올라갔고 심전도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삐삐삐. 그 기계음이 도윤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누군가는 외쳤습니다. 심근경색 의심입니다. 길 비켜주세요. 도윤은 들건 옆을 따라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의 뒤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체포. 수갑 채워. 경호원들이 승철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승철이 소리쳤습니다. 놓아. 내가 누군지 알아. 카메라가 따라붙었습니다. 플래시가 또 터졌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도윤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선택했습니다. 왕의 목숨줄이 아니라 어머니의 숨줄을. 도윤이 원한 것은 승철의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원한 것은 은정이 편히 숨쉬는 하루였습니다. 도윤은 뛰었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구두를 신은 채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강당 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복도가 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지,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든 것이 도윤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흰 벽과 소독약 냄새가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차가운 불빛, 차가운 바닥, 차가운 공기. 도윤은 들것이 들어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중환자실. 그 문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도윤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도윤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가슴이 아파서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도윤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유리창 너머로 은정이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팔에 링거, 가슴 위로 심전도 선, 입가에는 산소 튜브, 삐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윤은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신에서는 떨리지 않던 손이 여기서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늦지 않게만 해주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도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유리창 앞에서 숨을 삼켰다가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은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은정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천히 도윤을 찾았습니다. 그 눈빛은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정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도윤아. 그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은정이 더 불안해질까봐 도윤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작은 허락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은정은 힘겹게 손을 들어 도윤의 손등을 만졌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갈라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 어떤 왕관보다 귀한 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닦겠습니다. 그 말은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바닥을 닦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아픔을, 밤을, 그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자신이 닦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세상은 아직도 떠들었습니다. 한성그룹이 무너졌다. 왕이 감옥에 갔다. 경영권은 누가 쥐나.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회장이냐고. 그러나 도윤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을 짓밟지 않고 도윤이 원한 것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원한 것은 어머니가 편히 숨쉬는 하루였습니다. 작은 집 마당,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사각사각 울었습니다. 은정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처음으로 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깔끔한 흰 운동화, 가볍고 부드럽고 발을 죄지 않는 신발.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무릎이었습니다. 도윤은 은정의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발은 많이 걸어온 발이었습니다. 별장 비상문을 뛰쳐나가던 발, 터미널 바닥에서 아이를 덮던 발, 새벽 청소를 나가며 락스물을 박던 발. 도윤은 그 발에 새 운동화를 신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은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하려다 목이 메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손은 쉬셔도 됩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칠음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훈장이었습니다.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 은정이 도윤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것처럼요. 두 사람은 마당을 나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는 걸음, 도망치지 않는 걸음,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는 걸음. 해가 기울어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위로 세상에 남아야 할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가족을 만듭니다. 도윤은 은정의 걸음에 맞춰 한 발 또 한 발 함께 걸어갔습니다. 늦지 않게, 이번에는 정말 늦지 않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로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